저는 오남매 중 장녀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고 하면 큰 하자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라 동생들 시집 장가가는데 아버지 몫까지 마련해 보내느라 제 인생은 없다시피 살았습니다. 고맙게도 동생들은 다 제 짝을 잘 만나 평범하게 살고 있죠. 동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난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먹고 살기가 바빠 이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너 하나 내가 시집을 못 보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 아버지 그렇게 병으로 가고 딸린 자식 5을 보자면 정말 내 팔자가 기구해서 눈물만 나고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고맙고도 미안하게 네가 큰 자식이란 이유로 중학교 다니다 말고 공장 다니면서 같이 벌어줘서 그나마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너도 이제라도 네 가정 꾸리고 사랑받고 살아야지. 내가 건넌마을 착한 총각 봐놨는데 중매 한번 봐보자. 사람 정말 착실해. 대뜸 엄마의 고해성사 같은 말에 그날 엄마랑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동생들 뒷바라지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알아주니 고마웠어요. 그렇게 엄마가 중매해준 사람을 만났는데 선한 인상에 착실해 보이고 첫인상이 좋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동생들도 제 결혼을 모두 축하해줬고 그동안 엄마처럼 아빠처럼 키워주고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 결혼 세간살이는 동생 넷이 거의 다 해주다시피 했답니다. 아직 동생들도 딸린 가족들이랑 먹고 살기 바쁠 때였는데 저까지 챙겨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30살, 남편은 35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결혼 적령기가 25살도 안 되던 때라 저희는 노총각 노처녀였습니다. 늘 치열하게만 살다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며 사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었고 술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늘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했고 가끔 제가 아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아등바등 살면서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마련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립 유치원에도 보내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과외도 시키고 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이 일하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치료를 꾸준히 계속 받았다면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었겠지만 빠듯한 살림이라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받고 집에서 쉬다가 남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까 불안해 급히 다시 일하러 갔다가 다친 부위가 더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결혼해서 살림하며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하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나 했는데 저는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고깃집은 아침 식사 메뉴도 따로 정해서 운영하던 곳이어서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당장 아들 학원과 과외비에 남편 치료비도 충당해야 했거든요.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늘 제 남편은 제게 몸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일하다 다친 거니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쯤 아들은 사춘기가 와서 일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께서 집으로 전화해 아이가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동안 상위권에 유지되던 성적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려 담배를 피워서 학교에서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변한 게 보이지 않느냐며 갑작스러운 아이의 변함에 너무 당황스러우시다고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 같아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퇴근하고 가니 힘겹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라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나처럼 학원을 마치고 11시 반쯤 집에 왔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선생님께 받은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이야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들이 사춘기의 호기심과 일탈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아파서 집에 맨날 누워있지. 엄마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지. 그것만으로도 너무 싫은데 반 친구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하러 갔다가 저를 보고는 학교에서 쟤네 엄마 고깃집에서 불판 갈면서 일한다며 놀리듯 말을 했고 한창 짓궂을 나이인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그런 이야기들로 매일 놀리고 왕따 시키다시피 했었나 보더군요. 아이가 나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생각으로 선택한 게 친구들에게 세 보이기 위해 담배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선택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 친구들이 너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 천천히 우리 다시 생각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잠시 힘들었던 마음 다잡고 다시 공부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학교에서 힘들면 전화기라도 시켜준다고 하니 다 싫다고만 하고 저와 남편에게 화만 내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두자니 계속 삐뚤어질 것 같고 바르게 잡아주자니 훈계한다고 또 어긋날 것 같고 그나마 집을 나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의 사춘기 반항은 계속되었고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조금 나을까 했는데 그곳엔 더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더군요. 남편은 나아지지 않아 집에 누워있고 아들은 매일 일탈이고 점점 제가 사는 낙이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연결해준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 있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서 그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자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돈을 달라며 제가 일하는 가게로 왔습니다. 정말 한심하지만 빨리 내보내기 위해 돈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게 아까 가게에 있던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첫눈에 반했다며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매번 무뚝뚝하고 삐딱하던 아들이 어린 시절 그때처럼 반짝이는 눈을 하며 제게 부탁을 하는데 아들의 생기 있는 모습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본 듯 했어요. 그래서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백수라면 상대 쪽에서 반기지 않을 수 있으니 뭐가 되었든 직업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적극적으로 알겠다고 하고 직장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두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쁘게 만나는 듯 하더니 2년 정도가 지나자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 나이가 25살이라 아직 어리니 천천히 결혼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했더니 둘이 헤어질 때가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결혼 안 시켜주면 동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과 동료와 상의를 했고 아이들을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와 사돈댁은 같은 동네에 살았던지라 아이들의 신혼집도 동네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그동안 아들 앞으로 적금을 들어뒀던지라 그 돈을 보증금해서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알콩달콩 예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집에 와서 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차 한 대만 사주세요. 차가 없으니까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고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차 없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가가 다 동네고 친구들도 거의 동네에 사는데 꼭 차가 있어야겠어?
아, 그럼요. 아이 생기면 병원 데리고 가고 하려면 차가 필요해요. 아들의 얘기에 고민을 하다가 차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중고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봐둔 차가 있다며 저를 데리고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더군요. 아들은 준형 SUV를 고르더군요. 60개월 할부로 사줬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그걸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그냥 두지 왜 사줬냐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를 사주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날벼락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안사돈과 정신없이 병원에 갔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아들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운전이 미숙한 며느리가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아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조수석 쪽으로 박아서 아들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들은 갈비뼈 4개와 팔다리 척추가 부러지고 내장도 손상되어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었어요.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누워있으니 복장이 터지고 괜히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간병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병원비도 2년간 내야 했죠. 남편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계속해서 먹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 병원비까지 들어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년의 병원 생활 뒤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해진 것만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당장 일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며 제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 며느리가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마침 퇴원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다고 하네요. 손주가 생긴 건 기뻤지만 제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아들에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달 뒤에 손자가 태어났고 아들을 똑 닮은 모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가 돌이 되자 제게 와서 일을 해보려고 한다며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면 생활을 할 수 없는지라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작은 어린이집을 하나 차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봐도 며느리는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일을 해본 경험이 적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봐온 이후 일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교사로 일을 해보고 경험을 쌓은 뒤에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어머니, 아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를 봐주시던지요. 둘 다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일을 못해서 내가 그래서 생활비 보태주지 않았니?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는 조금 배우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은 시기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 적당한 시기를 좀 보자. 아, 됐어요. 어머님 돈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넌 정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니?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야. 됐어요. 저 그만 가볼게요. 이제 어머님 보러 오지 않을 테니 손자 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가버렸고 그 다음 날로 안사돈도 고깃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같은 동네에 살지만 아들 내외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7년간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듣기로 안사돈이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아들 내외는
그런 중요한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는데 모르면 몰랐지. 그 얘기를 듣고도 가보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본 며느리는 다른 문상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큰 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께 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오셨어요? 저희 엄마도 두 분께서 인사하는 거 불쾌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쏘아대는 며느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봐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나 둘러보니 장례식장 한쪽 끝에 앉아서는 등을 돌리고 있더군요. 그러고 있는다고 제가 아들 뒷모습도 못 알아볼까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 다른 장례식장에도 민폐가 될 것 같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저와 남편은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들 며느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아들 내외가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으니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자신들이 어린 마음에 철없이 굴어서 너무 죄송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참 남이라면 다시는 안 봤을 건데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갓난아이 때 보고 8살이 되어 만난 손자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새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으고 모아놓은 쌈짓돈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학교는 못 가더라도 이거 안정되면 학교 가게 될 테니 아이 가방이랑 옷이랑 학용품 사줘. 어머님, 그렇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그러세요. 감사해요. 그 뒤로도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와서 잠시라도 쉬다가 갔고 저희도 손자 재롱도 보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말 아들이 와서는 엄마,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한테 물려줄 거 미리 준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땅 저 주시면 안 돼요? 땅? 무슨 땅? 에이, 왜 그래요? 작년에 저 뒤에 땅 사셨다면서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왜 시침이 떼세요? 아, 그거 엄마 땅 아니야. 아빠 앞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빠가 집에서 노느니 농장 땅이 옆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20년 넘게 가서 관리하고 했더니 농장에서 돈을 주기는 그렇고 시세보다 작은 값에 땅 조금 살 생각 없냐고 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조금 산 거야. 나중에라도 농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네 아빠가 다시 농장에 다시 줄 것 같던데. 아, 그걸 왜 줘요? 그러지 말고 저 주세요. 보니까 진짜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게 사셨던데. 그거 지금 팔면 돈 몇 배는 더 벌어요. 부모가 돼서 지금까지 저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땅이라도 아들 명의로 해주지. 그것도 아빠 이름으로 해서. 그때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손자 녀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아, 할아버지, 내 머리 왜 만져요? 이거 성추행이에요. 나 신고한다. 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있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도 그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 정말 너무하지 않냐? 그래, 내가 아비로서 몸 병신이 돼서 일도 못하고 너 공부 못 가르친 거 미안하다. 그래도 네 엄마가 내가 다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고깃집에서 그 무거운 음식 나르고 치우고 불판 갈고 하면서 너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니? 너 사고 나서 2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세아가는 너 간병한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때 네 병원비 엄마가 다 냈어.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네 엄마를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정도로 고생만 했어.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 사고 나고 엄마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린 줄 알아? 그때 너네 차 안 사줬으면 다치지 않지 않았겠느냐고. 자기가 차 사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새아가가 손자 돌 정도 되니 어린이집 차려달라고 왔더라. 우리가 차려줄 돈이 어디 있니? 그리고 새아가가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돈이 있어도 못 해주지. 그런데 일 좀 배우고 나면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그날로 연락을 끊고 집에 가도 문전박대하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모른 척하고 안 사돈 장례식 때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농장에서 거저 주다시피 한 그 땅을 달라고. 너네 우리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 땅 알고 온 거지? 처음부터 그랬지? 너는 우리 사는 건 안 보여? 너 어릴 때부터 살던 이 12평짜리 낡은 집에서 네 엄마 손가락마디 다 굵어지고 살 다 대면서 고깃집에서 일하고 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안 보여? 네 어미 아비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해준 게 없어서 큰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아들 내가 머리 쓰다듬었다고 성희롱 운운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서로 보지 말고 지내고 왕래도 하지 말고 부자지간도 하지 말자. 얼마 전에 준 손자 입학 축하금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와. 네 엄마도 아픈데 그 돈으로 치료나 받게 가지고 와. 그리고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마. 아버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보증금 있잖아. 그게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재계약할 때 월세로 돌렸는데 최근에 월세 못 내서 남아있던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거든요. 제발 손자 봐서라도 저희 좀 봐주세요. 막다른 길에 닥치자 아이들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알겠지만 우린 그동안 손자 자라는 모습도 못 봐서 애착도 없고 하니 그간 손자 쭉 봐온 사돈에게 가서 돈을 해달라고 하든 거기 들어가서 살든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성질이 났는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나갔고 나가면서 평생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거 땅 조금 있다고 엄청 유세 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남편에게 너무 모질게 말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마음은 쓰렸지만 그 땅을 줘도 안 줘도 왠지 아들을 오늘 이후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둘이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며 늦은 나이에 만나 아들 낳고 살 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살기 바빠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사느라 자식 농사 망친 것 같다고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다치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았겠냐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 해주고 일하고 오면 제 다리를 주물러주고 아들 걱정도 둘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동안 마음의 짐이었던 아들 걱정에 우리 둘 다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두 다리 뻗고 자며 우리 둘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